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 대북 리더십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안보 대응과 더불어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 인선 속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외교안보 대북 정책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북한이 세종 출범 나흘 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일단 북도발 41분 만에 보고를 받고 NSC 소집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우리 측의 박변석 단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중 관계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소식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드려볼 텐데 일단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이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저께는 신속하게 대응을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5시 27분쯤에 북한이 평북 구성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대통령 처음에는 비서실장한테 이제 안보실장이 보고를 했고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자 대통령이 직접 김관일 안보실장한테 보고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41분 만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8시에 개최가 됐으니까 발사한 지 2시간 30분 만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건데 어저께는 그러한 움직임을 과거에도 뭐 일부 공개는 했습니다만은 분 단위로 어떻게 대응했다는 걸 공개한 거는 예컨대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세월호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런 논란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 확실하게 시간대별로 이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 안보에는 단 1분 1초의 빈틈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예. 외교안보 라인이 인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하고 예. 같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회의했다는데 그런 데면서 신속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대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 취임사에서 여건이 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하면서 대화의 의지를 보였는데 북한이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하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의 태도가 변화가 있으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나흘 만에 미사일 발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금 전에 김광덕 부장 얘기했던 대로 한 두세 가지 주목을 받을 만 했었죠. 대화 국면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문재인 새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직도 외교안보팀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외교안보팀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 했는데 신속하게 잘 대응했던 것은 누구나 지금 공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당연하죠. 지금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안보를 좀 위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나오면은 강하게 이 부분을 제지하는 게 당연할 거고요. 그동안에 대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렵다라는 건 당연한 지침일 것입니다. 사실상 조금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든 아니면은 억제를 강조하는 정부든 간에요. 이런 안보 문제가 터지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국정 기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큰 흐름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도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기자가 리포트 나왔었지만은 1.5호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미국 쪽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안보리 쪽은 더 강한 제재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황이 되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대화할 수 있다,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방식 가지고는 만남의 자리를 만들 수 없다 나가고 있어서 일단은 국면은 좀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 나름대로의 뭔가 의도는 있었겠죠. 북한의 의도를 한번 좀 분석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은 지난달에 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뭐 중국이 말렸다는 미국의 그 뜻에 따라서 중국이 강력하게 말렸다는 얘기 있는데 미사일 어저께 발사한 거는 보면은 굉장히 성능이 굉장히 큰 거로 일단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름은 이제 화성 12인데 어저께 높이 고도가 2,111.5km까지 올라갔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거리상으로 787km를 동해상으로 평북 구성의 동해상으로 날아갔는데 이거는 소위 고도를 이렇게 굉장히 높게 거의 90도에 가깝게 쏘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도를 정상 각도로 쏘면 알래스카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상 미 본토에 근접하는 현재 직접
저 미국의 미 대륙 본토에까지는 아니지만 근접하는 이런 거리에서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본토 미국 본토도 타격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는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현재 소위 달빛 정책 문샤인이라 그러죠. 문 대통령에서 문에서 달빛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대북 정책 기조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거에서 일종의 기싸움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북미 대화를 할 경우에 미 본토에 가까운 사정권을 보여주는 미사일을 개발한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대화에 있어서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예. 그런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라인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건데요. 일단 그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전 정부의 참모들과 그러니까 그 동고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동고 체제가 좀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불편한 동거 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예. 안보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든가 이것을 문재인 새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과정, 아까 시간도 얘기했었지만 41분 만에 보고하겠다는 과정 등을 보면은 신속하게 잘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새 안보 라인 설정에 문제 있어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장을 중심으로 한 축을 군사 중심의 안보 중심으로 실정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외교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인데요. 어제 터졌던 상황은 이게 외교의 문제보다는 군사적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기존에 군사 중심으로 배치가 됐던 박근혜 전 정부의 그 외교 안보 라인, 안보실장의 라인은 이제 크게 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후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게 고민이 되는 것이 안보 전략도 또 하나 있지만은요. 지금까지 청와대를 구축하는 데는 청와대 비서진을 구축하는 데는 현재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대선에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아니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을 두 종류가 참석했는데 뭔가 지금 통합정부를 구축한다고 하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후에 내각을 구축할 때는 그런 정도까지 염두에 둬서 몇 가지를 지금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그 브리핑에서 미국, 중국도 일본, 러시아, 유럽에 보낼 특사 명단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일단 문 대통령의 특사 외교에 속도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그 중국 1대1로 정상 포럼에 박병석 단장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전에 일단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한국 한중 관계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그 뜻이 나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문재인 정부와 중국 간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박병석 단장은 중국 이번에 특사로 공식으로 간 건 아니고 1대1로 포럼의 단장으로 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국회 현역 의원님, 다선 의원이면서도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고 하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중국은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국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병석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특파원을 지내서 언론인 시절에 예.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 국회 부의장을 지내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한 격과 그다음 실세 이런 거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제 그 보낸 게 적절한데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어떻든 면담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고 시진핑 주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취임과 관련해서 중국 대통령으로서 중국 소위 주석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한테 취임 축하 전화를 처음으로 한 역대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것이고 그런 예. 점에서 우리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특히 사드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박병석 단장은 또 이제 시진핑은 만나는데 아마 길게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정상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어서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어서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 특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드 문제라든가 한중 간의 여러 가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하는 이런 방안을 그래요. 잘 지혜롭게 잘 모색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보실 때는 이 특사 파견 라인업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특사 구축 오늘 5명 발표를 했죠. 예. 예. 다 비중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더구나 특히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박병석 단장의 활동도 있겠지만은 이후에 또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 특사로 가서 예. 활동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이어지는 아마 사전에 조율이 되겠지만 대통령 간에 또 이제 수상 간에 정상 간에 또 회담도 있고 할 테니까 지금 뭔가 한중 관계 새로운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될 계기를 만드는 것 같고요.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일본은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이 또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배경으로 해서 가는 쪽 같고요.
송영길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죠. 예. 인천시장을 역할할 때 아마 러시아 여러 가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계기로 송영길 의원이 가는 쪽. 그다음 미국은 그동안에 한때 총리 뭐 뒷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홍석현 전 JTBC 전 회장이 같이 가서 마침 주미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역할로 기대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활발한 역할 좀 기대해 보았습니다. 조윤재 교수도 뭐 이웃 쪽으로 같이 간다고 하니까 네. 저는 영국 대사 쪽에 적절하고 가는 것 같은데 뭐 이 자체는 지금 당연히 필요하니 가는 걸 겁니다. 문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후에 국내 외교안보 라인업이라든가 내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자,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또 공모 수행 중에 사망한 비정규직도 모두 순직 처리해라 이럴 것을 덧붙였는데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기간제를 비롯해서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지시한 거는 뭐냐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예. 그분들은 아마 이제 정식 교사가 아니어서 순직 인정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순직 인정을 지시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순직 인정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됐고 또 얼마 전에는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소위 비정규직 앞으로 자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 특히 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제로 시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하여튼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나 굉장히 뜻은 굉장히 좋은데 어차피 이제 또 돈과 예산, 국민들하고 소통과 통합이라고 하는 건 돈 없이 자세 전환을 통해서 바로 가능한 거지만 이런 거는 일정 효율적인 경영과 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 전략을 잘 마련해 가지고 실제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아까도 뭐 그 원장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청와대 8수석 체제 중에 6명의 수석 인사가 마무리됐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안보 요직 이런 데는 인사연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의 신전을 좀 기한다는 뭐 모양새인데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추가적으로 뭐 정책실장 좀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내각 장관들은 예. 뭔가 총리가 원래 제청한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재 새롭게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명된 다음에 진행할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방식이라도 지금 부총리한테 제청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할 것인지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한 20일 정도 앞으로 걸린다 하더라도 새 총리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사전에 준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총리가 국회에서 동의 절차 거치고 나면은 이낙연 총리가 바로 하는 방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리는 20일 내에 요청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국회에서 조금 합의가 안 되면은 시간이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임명이 안 되는 거니까요. 반면에 다른 장관들은 20일 기간을 주고 그 내에 국회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다른 내각들은 그 아마 일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더 급하게 현 체제에서 제청 방식을 거치려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짐작으로서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 24일, 25일 지금 청문회 하기로 했다니까 그 바로 곧바로 좀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자, 이르면 뭐 오늘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임명되지 않을까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권한이 대폭 강화됐잖아요. 이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번에 직전 개편을 통해서 정책실이 다시 복원이 됐고 예. 국가안보실이 굉장히 강화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수석들을 그 안보실과 소위 정책실장 밑에 정책실장 밑에는 이제 소위 경제수석이라든가 또 일자리 수석이 새로 생겼잖아요. 사회수석도 있고 이제 안보실 밑에는 여러 가지 국방이라든가 안보 관련 그리고 외교 관련 다 이런 소위 참모들을 다 배치하는 이런 양상인데 예. 어떻든 이 두 자리가 이 일반 비서실 산하에 있는 여러 수석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안보실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짜 1분 1초의 착오도 생겨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하는데 현재 좀 인선을 둘러싸고 소위 안보실장에는 외교 라인을 하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군 출신을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학자 출신을 하는 게 좋으냐 그렇죠. 그래서 뭐 안보실장에는 뭐 새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학 교수 출신으로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예. 그다음에 정의용 전 주제네드와 대사 뭐 여러분 또 그다음에 군 출신들도 또 거론되고요. 예. 황기철, 송영문 전 해군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거론되는데 저는 이 안보실
외교 라인은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외교의 중심이 되는 게 바람직해요. 청와대 뭐 여러 가지 있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국무장관이 다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 국방부 장관하고 소통을 하면서도 대통령하고 바로 이 중간에서의 이 허리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 철저하게 북한과의 이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금의 착오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또 오늘 아침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대선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 주요 현안을 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 맡는 것과 또 구성 수까지도 되게 확정한 것 같습니다. 임시국회 일정까지도 같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맡느냐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느냐 어느 쪽 맡아도 별 사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았을 경우에는 자당 집권당에서 청문회를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오히려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예.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했었고요. 두 정당에서는 5명씩 위원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2명 하기로 했었고 1명 정도를 정의당이 추가하기로 했던가요? 그렇게 해서 바른정당이 추가해서 13명이 지금 하기로 한 거니까 24일 날 5일 날 이틀간 진행을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그때까지 좀 통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되게 예상하겠지만은 간혹 이전의 정부에서는 총리 내정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낙마를 하기도 하고 국회에 올라갔었는데 국회 동의 절차 길어지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은 제청한 이후로 20일 내에 충분히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정도 잡혔고 잡힌 다음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결함이라든가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국회의 다른 여러 가지 정당들과의 관계도 무난한 좀 합리적으로 그동안 평가가 받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정도가 아마 한두 가지 정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대북권 관련해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정계에 입문했었기 때문에 햇볕 정책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논란거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포괄하는 상태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 별거 아닌데 아들 병역 문제 관련은 오히려 이낙연 지명자가 군에 보내달라고 탄원서까지 냈던 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 발표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닷새째를 맡고 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5일 동안 일단 국정으로 확 바뀐 청와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가 있었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4명 중 3명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많은 국민적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에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다 한 게 74.8%인가요? 뭐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기대하는 게 높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뭐 80% 넘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처음에는 역시 그 옛날에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처음에 기대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지금 정부에 와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기대가 높은 거는 그만큼 문 대통령의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런 국정농단 사건 이런 걸 거쳤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 잘하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와 주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러한 거를 이제 잘할 거로 본 게 74.8%.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국정 과제에 뭐가 중요하냐 하는 여론조사에 보면은 민생 경제 회복하고 적폐 청산 개혁. 요게 이제 30% 가량으로 거의 30.8%, 30.4%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 두 가지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 해결, 그다음 국민 통합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어떻든 민생과 이 적폐 청산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럼 적폐 청산을 하면서도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반 의석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적폐 청산을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 또 반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협치를 이끌어내면서 어떻게 또 적폐 청산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빠른 속도로 개혁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길 가는 게 당 지지도 조사에서 정의당이
3위를 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의 어떤 약진 뭐 이런 네. 거랑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대선 때 주목받았던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선 이제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주목받았던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소수당이었던 바른정당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 정의당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였는데 그 분위기가 두 정당은 살아있어서 이번에 지지가 높게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도 8%대가 지지가 나왔고 예. 조금 더 앞서가지고 이제 정의당이 3등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이 조금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려갈 많은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당의 뭔가 지지 기반이 두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집권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으로 뭐 국민의당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대선 패배했다는 실망이 남아 있는 분위기고요. 안철수 당시 후보는 이제 정치를 당시 쉽겠다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주목은 받았지만은 지지는 아주 높게는 나오지 않았었죠. 네. 그런 아쉬움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대선 끝나고 나서 조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당의 지지가 바뀌고 있는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면요.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서 오늘 전면적인 당직 개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친문계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만든 당 참모들을 다 경질한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 청와대와 교감 없이 추미애 대표 마음대로 한 인사다. 그래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하고 청와대, 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 추미애 대표와 예. 청와대 사이에 인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당내 인선뿐만 아니라 소위 내각 청와대 인선을 둘러싸고 약간의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긴장이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청와대와 정부 내각 인사에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당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기용해달라 하는 거를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당 사람 중에서도 특히 본인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배치되기를 전면 포진되기를 바라는 이런 게 있는데 예.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면서 약간의 섭섭함을 토론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만날 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당 인사를 단행했는데 대선에서 어떻든 승리했기 때문에 기존의 당직자들이 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교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전면 교체를 하면서 사무총장에다가 이제 이춘석 의원이죠. 사무총장의 이춘석, 그다음에 정치기장의 김태년 의원인데 의원이고요. 예. 어쨌든 뭐 추미애 의원 대표로서는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김민석 특보단장을 예. 민주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네. 대변인의 백혜련 의원과 김현 전 의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 인사지만 당청은 협조 관계면서도 뭔가 당청은 또 분리돼 운영되는 그런 관계예요. 일체 네. 관계면서 또 분리된 이런 관계인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하고 청와대 소통을 잘 하려면 청와대하고 뭔가 좀 상의하기를 보통 바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추미애 대표가 주도적으로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또 약간의 너무 또 추미애 대표가 주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섭섭함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역대 정부에서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하고 청와대의 어떤 긴장 관계라는 게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게 사실 국정의 일단 여야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권 내부의 협조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후속 인사 임명을 봤을 때는 뭐 추미애 대표 중심으로 했겠지만 특별하게 그동안에 민주당을 주도했던 세력이라든가 현재 청와대 분위기하고 맞서는 그런 스타일의 인사는 아니었다고 예. 봅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에 얘기했던 친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사였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 점은 추미애 대표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대표하고 친한 이른바 친문 그룹들도 약간 두 개의 흐름이 따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쪽에 맡기다 보면은 대표가 뭔가 당을 주도해서 체계적으로 국정 운영의 집권 여당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추미애 대표하고도 그런 점에 충돌하고 있어서 추미애 대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데 혹시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크게 봤을 때는요. 그동안에 9년, 10년 동안 야당을 해왔는데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으로서의 뭐 의상 정립에 따라서 조금 더 고민이라든가 갈등은 좀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당 내일 원내대표 선출하는데요. 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은 청와대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집권 초기에
국정 능력에 힘을 좀 더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2파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원하고 홍영표 의원이 아마 치열하게 경쟁할 거로 보입니다. 우원식 의원 이제 둘이 개파로 굳이 분류하자면 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친문 핵심의 인사에 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도 뭐 비문은 아니고 친문재인, 범주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원식 의원은 또 그 사이에 작년에도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이제 고배를 마신 그런 이미 경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유리하냐에 대해서는 두 갈래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당청 간의 협조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친문 핵심 인사인 홍영표 의원이 유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당내 비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비문 세력이 프로테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20% 정도 되는 비슷한 비문 20-30% 되는 비문 세력들이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부터 비주류가 아니면서도 주류 내에서도 어느 정도 표를 이끌어가고 아무래도 비문은 우원식 의원을 또 지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홍영표 의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어떻게 될지는 좀 투표함을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둘 중에 원내대표 선출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이런 뭐 게임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니까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내부의 국회의원들은 어쩌로 움직이고 있는가 파악이 될 예상할 수 있겠는데 이 점은 있습니다. 원내대표 못지않게 청와대 비서진 진용에서 얼마나 정무적인 기능이 강화됐는가 그 차원에서 보자면은요. 임종석 비서실장 또 전병헌 지금 정무수석 등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일단 초기에 전반기에 청와대의 비서진의 정무적인 기능은 매우 강화돼 가지고 비교적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지 당청 관계는 상당히 좀 유기적으로 좀 관계가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론이 또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이제 자강론, 연대론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원내대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제 연대론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두 당이 어떻든 여러 가지 좀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표를 생각보다 많이 못 얻어서 상당히 이제 의석도 이제 뭐 40석, 20석밖에 안 되는 서로의 위기를 처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뭔가 서로 합쳐가지고 뭔가 좀 이 제3의 세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줘보자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만나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소위 주주 회동이 열렸죠. 예. 국민의당의 주승용 원내대표와 대표 권한대행, 그다음에 바른정당. 바른정당의 주호영, 주호영. 그러니까 주 원내대표끼리 만났기 때문에 주주 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주 회동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한번 이런 걸 모색해보자 한 거는 당장 하자는 거는 아니고 정치라는 건 이게 군불대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군불대기를 통해서 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당내 논의를 놓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당내에서 보면 양당에서 다 찬반론이 반반으로 지금 나뉘고 있어요. 예. 반면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념 노선이 좀 어느 다른 것도 있고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해서 좀 다른 게 많고 그다음에 지지 기반도 지역적으로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실현은 어렵고 여러 가지 서로의 협조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논의를 길게 이어가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민의당 그 새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 관계도 변수가 되겠지만 또 하나 연대에 있어서는 현 집권당의 민주당과의 관계도 변수가 되겠고요. 예. 다른 추가적인 또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에 당의 후보였던 안철수 전 후보의 앞으로 입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후보 시절 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당에서 또 그것도 세대 관점에서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도 조금 젊게 가자는 쪽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당에 안정감을 주자는 쪽도 있기 때문에 단지 바른정당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관계, 안철수 전 후보의 위상에 대한 문제, 당의 세대 교체 논란도 문제 같이 맞물려서 고려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